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 제목은 일본식 디플레 처방 안 된다 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신문이나 언론을 보시면 D의 공포라고 하는 말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R의 공포 하더니 이제 D의 공포예요.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면서 불황이 동시에 온다. 이것을 D의 공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난 8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마이너스 0.04% 떨어졌어요. 1965년부터 쭉 물가 수준을 추적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물가가 떨어지면 좋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문제지 떨어지는 게 왜 문제겠어요? 물가가 떨어지면 같은 소득을 가지고도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D의 공포니 해가면서 호들갑을 떠느냐, 일본형 장기 불황에 돌입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왔어요. 즉 불황과 물가 하락이 거의 동시에 온 겁니다. 이게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몇 년간 거의 2% 밑에 또는 0% 밑, 물가가 떨어지거나 또는 뭐 1% 수준으로 오르거나, 그러니까 거의 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는 거죠. 경제 성장률은 어때요? 밑에 0%에서 1%, 2%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고, 그래서 거의 경제 성장도 없거나 또는 후퇴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하락, 디플레이라고 하는 것과 불황이 같이 왔다. 이러다 보니까 임금도 떨어집니다.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자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물가, 임금 하락, 경제 성장률 하락, 이게 동시에 온 거죠. 이게 일본형 장기 불황이다, 이렇게 불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본형 장기 불황이라고 하는 것의 이 메커니즘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뭐 냉장고를 산다, TV를 산다,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 내년이나 후년에는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 살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질 것 같은 예상이 들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지금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가면 또 후년에는 또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현재 소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현재 생산이 줄어들겠죠. 왜? 기업들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성과급도 줄어들게 되겠죠. 노동자들의 소득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소득이 떨어지면 또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 또 생산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서는 임금 자체가 한 20년간 계속 낮아져 왔단 말이죠. 그래서 디플레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이 그 좋은 사례고 한국도 어쩌면 저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D의 공포라고 하는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분명히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20년간 일본이 해왔던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 것인가, 저는 일본처럼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처럼 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 두 그래프입니다. 크게 두 축이거든요. 하나는 정부 재정, 또 다른 하나는 금리. 이 두 축이에요. 위 그래프는 정부 재정입니다. 정부 재정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재정 적자를 내는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 돈을 막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세출, 즉 정부가 돈 쓰는 거, 그거는 빨간색 점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세입,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는 돈, 이것은 파란색 점으로 쭉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세출이 세입보다 계속해서 높죠. 그러니까 계속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 또는 뭐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빚을 얻어가지고 그 돈을 계속해서 써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일본식 대응 방법입니다.
정부가 돈을 나눠줄 테니까 제발 돈 좀 쓰세요라고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재정 적자가 쌓여 있는 거죠. 국가 부채가 뭐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게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돈을 푸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돈을 막 풀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한테 돈을 막 빌려주는 거죠. 싼 금리로. 지금 우리나라는 1.5%잖아요. 기준금리가. 그 금리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떤 줄 아세요? 이 밑에 그래프입니다.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예요.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돈 좀 갖다 써 이거예요. 마음대로 돈 갖다 써라. 제발 좀 시중에 대출을 좀 펑펑 해줘라 라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식 대응이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뭐냐? 일본의 경기가 살아났느냐? 안 살아나요. 일본 경제 성장률이 뭐 1%대 또는 마이너스 막 이렇잖아요. 이게 바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증거인 거예요. 소비도 안 살아나고 경기도 안 살아나고 임금 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다. 우리나라가 이걸 따라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일본과는 또 다른 실패가 있다. 그게 뭐냐? 물가 상승입니다. 일본은 최소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계속 저물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일본 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이 다 일본 돈을 사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도 일본 돈을 가지려고 하고 외국의 투자자들도 다른 돈 버리고 일본 돈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일본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요. 우리나라 돈은 그렇지 않죠. 여기 이 환율을 보시면요. 지난 1년 동안 원화 환율과 일본 엔화 환율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불황에 진입하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원과 엔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걸 이 환율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년간이에요. 우리 원화의 환율은 지금부터 1년 전 작년 9월에 원화 환율은 1110원대였어요. 지금 원화 환율이 얼마예요? 달러당 환율이 1210원, 122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100원 정도, 10% 정도 올랐어요. 이것은 원화의 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거의 10%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엔화는 어떻게 됐느냐? 가치가 올라갔어요. 1년 전에 달러당 110엔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106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똑같은 국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엔화는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엔화를 가지려고 해요. 원화는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막 풀려나가면 일본처럼 돈을 막 풀어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져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일본 돈은 막 풀어내더라도 일본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율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이 막 풀려나가면 국제적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아르헨티나를 더 닮아 있어요. 이 그래프는 아르헨티나 페소화하고 달러의 환율이에요. 지난 1년 동안을 놓고 보면 1달러당 40페소 정도였다가 지금 1년 후에 60페소에 거의 가깝게 됐어요. 거의 그러니까 50% 정도 환율이 높아졌잖아요. 페소화의 가치가 50%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을 막 풀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거의 반대죠. 그러면 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어떠한가? 이 그래프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거의 50%예요.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르헨티나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률도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불황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디플레이션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니다. 일본은 낮은 물가와 낮은 성장률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일본은.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낮은 성장, 불황과 동시에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는 건 죽을 지경인 거죠, 아르헨티나는. 그래서
일본형 불황과 아르헨티나형 불황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쪽에 가까울까? 당장의 모습은 일본 쪽에 가까워요. 지금 불황에 진입한 이 모습은. 하지만 우리가 돈을 막 풀어내면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하겠는가? 일본 쪽이냐?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식 불황 타개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적자 막 내고 국가부채 막 발행하고 마이너스 금리 해가지고 돈 막 풀어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꼴이 나게 된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일본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일본에서는 돈을 막 풀어낸다고 하더라도 국가부도라든가 물가 상승 이런 것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처럼 국가부도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은 불황 타개책으로 일본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불황을 타개해야 되느냐? 전공법으로 가야 돼요. 그 전공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양 산업들 구조조정 빨리 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정부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 노동자들이 결단을 해야 되고 시민단체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조조정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낡은 산업들이 사라져야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계속 미뤄오고 막아왔거든요. 일본도 사실은 일본식 불황 타개책을 통해서 그걸 전부 차단해 왔어요. 그래서 일본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나마 엔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일본처럼 그렇게 가면 우리는 망한다. 아르헨티나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낡은 산업을 걷어내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동자들과 국민이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오늘 말씀, 한국의 불황, 일본식 불황 타개책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